46번째 이야기, 전쟁광 오카무라 야스지. 오카무라 야스지는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먼저 무조건 투항을 선언한 장군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침략 전쟁을 일으켜 악행을 자행한 일본군 최고 사령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광 오카무라 야스지는 전쟁 상황을 이용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한국 역사에서 일본의 침략을 상징하는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라면 중국에서는 오카무라 야스지를 꼽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중국인의 목숨을 빼앗은 전쟁광으로, 또한 일본의 잔악한 침략 행위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광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악명 높은 이른바 신멸작전을 실시해 수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한 일본군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히는 전범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구상한 사람입니다. 삼광작전은 일본군이 중일 전쟁에서 벌인 초토화 작전으로, 삼광이란 모조리 죽이는 살광, 모조리 태우는 소광, 모조리 빼앗는 창광을 말합니다. 사무라이 정신. 1884년 5월 15일 옛 사무라이 가문인 오카무라 가의 젊은 마님은 옷을 입고 마당에 내려섰는데, 오카무라의 젊은 마님 눈에 벌써 만개한 벚꽃이 한가득 들어왔습니다. 한편 벚나무 아래에서 검수를 연마하던 남편 오카무라 야스나가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첫 번째 출산에 실패하고 장남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오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는 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는데,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모자 모두 생명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태어난 이 허약한 칠삭둥이 아들이 바로 오카무라 야스지로, 그는 조산아로 태어나 몸이 허약해서 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남을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는 않아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키웠습니다. 야스지가 4살이 되던 해부터 부모는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매일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해주고 일과에 따라 정확히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야스지는 사카마치 소학교를 졸업하고 1898년에 유명한 도쿄의 전문학교에 진학했는데, 이 학교는 훗날 와세다 대학 부속 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당시부터 이미 명문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학비가 너무 비싼 탓에 야스지는 약 1년 후에 학교를 자퇴하고 일본 도쿄 육군 유년학교에 다시 입학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이 옛 사무라이 가문의 후예나 현직 군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도쿄 육군 유년학교를 거쳐 육군 중앙 유년학교를 졸업할 무렵 오카무라 야스지는 이미 무사도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군인이 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염원했던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그는 일본의 전통적인 무사도 정신과 주군에 대한 충성심, 군국주의 사상에 세뇌되어 제국주의 일본이 원하는 완벽한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과 사관학교 교육이 맞물려 오카무라 야스지라는 또 한 명의 전쟁 숭배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1904년 우수한 성적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오카무라 야스지는 그해 2월에 발발한 러일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보병 제1연대의 보충 부대 소대부에 배치된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보잘것없는 잡무 보조였는데, 전쟁 신봉자 청년 장교에게 이런 후방 임무는 지루할 뿐이었습니다. 임무에 불만을 품은 그는 상부에 최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1905년 4월 그는 마침내 보병 제49연대로 발령받고 제13사단 내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사할린 전투에 참전합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뒤 1907년에 오카무라 야스지는 육군 사관학교로 돌아와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위 부장을 맡았는데, 이 경험은 이후 그가 군인으로 보낸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사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훗날 중국 대륙에서 이름을 날린 옌시산, 순천탕, 허잉친 등 여러 인물을 만났고, 이후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중국 산둥 지역의 칭다오를 중심으로 주둔 중이던 독일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번 전쟁에 작전사를 편찬하려고 오카무라 야스지를 칭다오로 파견해 자료를 모으게 했는데 이때 칭다오를 방문한 것이 야스지의 첫 중국행이었습니다. 막 중국에 도착한 오카무라 야스지는 광활한 중국 대륙에 매료되었고 직감적으로 중국이야말로 자신이 일생의 대업을 이룰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한 그는 일본 내에서 다방면으로 손을 쓴 결과 마침내 1923년에 바람하지 않던 중국행이 결정되었는데 상하이 지역에 머물며 전략가로서 비상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중일 전쟁 기간에 그는 중국과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양쯔강유역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했는데 이때의 연구는 이후 그가 우한과 난창으로 진격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27년 일본은 중국을 점령하려는 대륙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는데 이 단계에서 적임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오카무라 야스지였습니다. 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는 육군 제3사단 제6연대 연대장으로 임명되면서 대좌로 계급이 상승했는데 대좌는 우리나라 군대 계급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됩니다. 이 무렵 오카무라 야스지는 침략 전쟁을 더욱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다양한 계략을 고안했는데 이 시기에 그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 중에는 진안 사건, 황구툰 폭파 사건, 9.18 사변 등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나중에 그가 중국에서 일으킬 수많은 악행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침략자의 악행. 오카무라 야스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중국 침략에 바친 인물로 중국에 대한 그의 집착 때문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중국 침략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성취라고 여겼습니다. 1933년 5월 30일 오카무라 야스지는 간토군 대표로 탕구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때 중국 정부의 전권 대표로 나온 인물은 바로 한때 오카무라 야스지의 제자였던 허잉친이었습니다. 일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이 불평등 조약에는 만리장성을 일본군의 군사 경계로 삼아 화베이의 베이징, 텐진 지역을 중심으로 제2의 만주국을 세우겠다는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카무라 야스지는 공훈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중국 대륙을 짓밟아 나갔는데 1945년에 쇼와 덴노가 무조건 투항을 외치자 오카무라 야스지도 즉시 중국 정부에 무조건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난징에서 항복을 인정하는 항복조인서에 서명했는데 1949년 상하이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국민당 정부군사법정은 오카무라 야스지와 일본군 260명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범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단지 일본으로 돌아갈 것뿐으로 이렇게 오카무라 야스지는 무사히 일본에 돌아왔고 1966년에 병사함으로써 지은 죄에 비해 너무 평화로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후 백단이라 불리는 구 일본군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조직해 타이완으로 철수한 중화민국 국군을 재조직하는 사업을 원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군대 위안부 동원죄 혐의로 여성국제전범 법정에 다시 기소되는 등 그의 이름은 사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범의 꼬리표를 달고 끌려나와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대해. 일본 육군 사관학교의 근원은 메이지 유신 무렵 유명했던 교토 군사학교로 전문적으로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육군 사관학교라서 교과 과정에 일반적인 군사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봉건적 충의 사상과 군국주의 등을 주입하는 사상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한 인간 병기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 제16기 졸업생인 오카무라 야스지 역시 이곳에서 만들어낸 성공적인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는 육사 재학 시절 16기 생도 중 교관들이 인정한 최우수 생도 3명에 꼽혔으며 동기 이타가키 세이시로 도이하라 겐지, 안도 리키치 등도 대표적 전범들입니다. (47번째) 이야기 파시스트 독재자 도조 히데키로 이어집니다.